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한 달 동안 26만 3천 개 순증했습니다. 732만 전세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드디어 현실화됐습니다. 새 회계연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전면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언급에 대해 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난달 20일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최소 30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한 달 동안 26만 3천 개 순증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노동부는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부문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2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8월의 월간 순증 규모 31만 5천 개에 비해 5만 2천 개가 적고 특히 17개월 전인 2021년 4월의 23만 3천 개 이후 가장 적은 순증입니다. 사업체 일자리 순증 규모는 연준의 11월 2일 추가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3%포인트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에도 사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되면 연준은 인플레를 저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폭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일자리 순증이 줄어들면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준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9월에 26만 3천 개 일자리 순증은 여러 전문기관들이 예상했던 규모와 비슷합니다. 정부나 연준으로서는 20만 개 아래로 대폭 줄어들기를 바랬겠지만 아직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폭은 3번 연속된 0.75%포인트의 자이언트급 대신 0.5%포인트의 빅스텝급이 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30.15포인트 내린 29,296.79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420.91포인트, S&P 500지수는 104.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생계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물가 급등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는 답변이 무려 93%를 넘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인구조사국이 18세 이상 성인 2억 2천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 대상의 93.2%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스트레스라고 대답한 비율은 46.5%로 가장 높았고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는 27.7%,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비율은 19%였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같이 급성장하는 도시에서는 생활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40%가 넘는 가구는 생활비를 내는 데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 전 같은 조사보다 약 33%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종에 따른 차이도 보여줬습니다. 히스패닉 흑인 응답자의 56%가 인플레이션을 매우 스트레스라고 대답했고 백인은 43%, 아시아계는 38%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250만 미주 동포는 물론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732만 전 세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드디어 현실화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 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설립됩니다. 기존의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영사나 법무, 병무 등의 업무를 부처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청 설립은 재외동포들의 수건 사업으로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병역관리와 세금 등의 기능이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가 번거로울 뿐더러 체계가 없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편안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전면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A순위를 제외한 가족이민 전순위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이민 전순위, 그리고 취업이민 3순위, 비승년이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이 A순위만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인 걸 제외하고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 비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지난 회계연도에서 크게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승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습니다. 또 오픈 상태였다가 지난달 문호에서 2020년 9월 8일로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승년 접수 가능 우선일자 또한 지난달 문호를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학사학위 승년,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러 지도자 간 주고받는 말폭탄 전쟁이 이어지면서 긴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 선거위 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그가 전술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언급할 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며 핵전쟁으로 인류를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와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래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영토 완전성이 위협받을 때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분명히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아마겟돈과 비교하면서 강한 비유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향해 고강도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러시아 군 독트린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201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러시아 군 독트린은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해오는 적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내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푸틴 대통령이 어디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할지가 문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에 직면한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경고해왔고 러시아 측도 거듭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수천 명을 사면했습니다. 대략 6,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대마초 단순 소지 전과자를 사면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대마초를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고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관련 전과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나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전과자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겪는 부수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각 주정부에도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면으로 6,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초의 법적 등급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마초를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사면은 대마초 단순 소지 전과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 소지한 경우 등은 제외됐습니다. 맨하튼 타임스퀘어 등 뉴욕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정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에 관련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 시러큐스 연방법원은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법의 내용이 위헌적이라면서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퀘어 등 공공장소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동물원, 노숙자 보호소 등도 총기 소지 금지 장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으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노출하지 않는 총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맨하튼의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방 대법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휴대한 채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지난달 20일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최소 30명이 사망했습니다. 5가지 에볼라 아형 중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단 아형으로 확인됐는데요. 미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미국 내에서 에볼라 감염 의심이나 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의료 종사자들에게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개 주요 공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도 실시합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은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 의심 사례 보고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최근 21일 이내에 우간다를 다녀온 적이 있는 방문객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간다 방문객은 다음 주부터 뉴욕 JFK와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오헤어, 워싱턴 덜레스 공항 등 미 주요 5개 공항으로 입국해서 에볼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에볼라 의심이나 확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의료 종사자들에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 도착하는 우간다 방문객은 매일 약 140명에 달하고 이들 중 62%가 5개 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는데 에볼라 검사는 미국인들을 포함해 모든 승객들에게 적용됩니다. 연방중소기업청에 융자 대출 사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14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약 550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어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550만 6,05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형 외 추가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5월 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와 횡령, 착복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고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신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신 씨의 선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 씨는 노아은행 행장 시절 은행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과 부패한 주변인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며 그 결과 신 씨에게 징역형 등 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행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SBA가 뉴욕 뉴저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우고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밀리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오늘 북한의 석유 수출 네트워크로 확인된 개인 2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제재를 우회해 북한 석유 수출을 돕고 북한 군과 무기 개발을 직접 지원했다는 이유입니다. 공개한 명단에는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승, 대만 국적자 천시환 등 2명의 개인과 마샬 제도 소재 기업 뉴이스턴 해운, 싱가포르 소재 기업 안파서르 트레이딩과 스완시 스포트 서비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마테 뉴욕시 의원은 음력설을 매년 공립학교 휴일 및 뉴욕시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마테 의원은 뉴욕시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뉴욕시 문화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음력설을 매년 공립교 공휴일이자 뉴욕시 공식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 오후 1시에 뉴욕 국립도서관과 공동으로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프로그램 한글날을 개최합니다. 프로그램은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고마움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림책 한글, 우리말을 담는 그릇을 통해 한글 창제 당시의 상황과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동화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4일 캠든에서 첫 번째 전기버스 차량을 공개하고 시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트랜짓은 앞으로 1년간 캠든에서 8대의 전기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향후 뉴욕시에서도 전기버스를 시범 운행하는 등 도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오는 2040년까지 보유버스를 모두 전기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